안녕하세요. TV중학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사람의 정자와 사람의 난자가 결합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정란에서부터 온전한 인간이 될 때까지 과정인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48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정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사진이 4장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사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사진은요. 여성의 생식기관인 난소에서 만들어진 난자와 남성의 생식기관인 정소에서 만들어진 이 정자가 둘이 서로 만나서 결합하는 수정의 과정을 크게 확대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난자의 투명대를 뚫은 하나의 정자만 난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요. 정자 속에 들어있었던 정핵과 그리고 난자 속에 들어있었던 난핵 둘이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라는 최초의 체세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정자 속에 들어있었던 염색체 23개 그리고 난자 속에 들어있었던 염색체 23개가 합쳐져서 수정란 속에는 총 46개의 염색체를 갖는 체세포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체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체세포가 또 다른 체세포 분열을 마치게 되면요.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죠. 이때 각각의 딸세포 속에는 수정란과 똑같은 개수의 염색체 46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세포는 또다시 분열을 해서 4개의 세포를 만들고요. 이것은 또다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만들어지고요.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온전한 개체인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이러한 총 과정을 우리가 다 합쳐서 발생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부터 이 발생 과정을 초기부터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수정란에서부터 발생이 일어나는데 발생 초기에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을 우리 특별히 따로 난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이 난할의 각 과정을 그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수정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체세포이죠. 이것이 체세포 분열을 한번 하게 되면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전체 세포 덩어리를 우리가 배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2개의 세포로 만들어진 배아다라고 해서 이 세포 배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각각의 세포가 또 한 번 체세포 분열을 하면요. 각각 2개의 딸세포를 만들게 되죠. 따라서 총 4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배아가 되고요. 이 4개의 세포의 배아가 각각 또다시 체세포 분열을 또 한 번 하면 총 8개 세포로 이루어진 배아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체세포 분열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요. 더 이상 세포의 개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수로 이루어진 이러한 배아가 되는데요. 이때 이 배아의 이름을 상실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한자로 풀이하면요. 뽕나무 열매 모양을 닮은 배아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오디라는 그런 과일 아나요? 포도 송이를 작게 축소해 놓은 모양인데 그게 바로 뽕나무 열매예요. 그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이 상실배라고 하는데요. 2단계를 지나서 조금 더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요. 이 배아의 속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포배라고 해요. 이러한 상태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전체 세포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정란일 때의 전체 세포 크기나 2세포배아, 4세포배아, 8세포배아, 상실배 모두 다 전체 세포의 크기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요. 세포가 분열해서 체세포 분열해서 만들어진 딸세포가 크기가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포 분열을 또다시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장할 시간 없이 다시 분열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는요.
수정란에서부터 포배 상태가 될 때까지 어느 자궁이라는 그러한 기관에 달라붙기 전이에요. 따라서 주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세포 크기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 초기에 배아 전체의 크기는요, 수정란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하나였던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거듭할수록 2개, 4개, 8개, 16개, 32개 이렇게 2의 거듭 제곱 개수로 점점점 세포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이때 이 각각의 세포 하나하나를 할구라고도 하는데요. 할구의 개수는 점점점 많아지는데 전체 세포의 크기는 변함이 없죠. 따라서 세포의 개수는 점차 많아지는데 전체 세포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면 세포 하나당 크기는 점점점 그렇죠,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할구의 크기는 점점점 작아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특징이 나날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갈게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에서 만들어진 수정란, 어디에서 만들어지지요? 그렇죠. 여성의 생식기관인 수란관에서 만들어지죠. 그럼 수란관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나날을 거듭해서 포배 상태가 될 때까지는 며칠이 걸리느냐? 대략 따져봤더니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수정란이 나날을 하면서 어디로 이동하나요? 수란관에서 자궁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배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자궁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상황 볼게요. 포배 상태가 되어서 자궁에 도착하게 된 수정란은요, 자궁 내막에 파묻히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 이게 포배 상태로 만들어진 수정란이에요. 그런데 이 수정란이 자궁의 벽에 파묻히면서 달라붙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착상이라고 합니다. 착상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임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요, 이 전 단계까지 나날을 하는 동안 세포 전체의 크기, 배아의 전체 크기는 변하지 않았죠. 왜? 주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기부터는요, 자궁벽에 달라붙어서 마치 식물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여기에서 태반이 형성돼요. 그래서 그러한 그 태반 덕분에 영양소가 이 배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따라서 배아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점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과정을 한 장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발생 과정을 총정리를 해봅시다. 여성의 생식기관을 크게 확대한 그림인데요. 우선 제일 먼저 난자를 만드는 곳 난소에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난소에서는 매달 한 개의 난자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수란관 쪽으로 내보내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배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배란된 난자는요, 수란관에서 질을 통해 올라온 정자와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수란관 상부에서 정자와 만나서 결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했고요. 수정대에서 만들어진 이 세포를 수정란이라고 하죠. 그럼 이 수정란이 수란관을 둥둥둥 떠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 발생 초기의 체세포 분열을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난할이라고 했지요. 난할을 하는 동안 배아 전체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분열하면서 세포의 개수는 2개, 4개, 8개 등등등 굉장히 개수가 많이 늘어나죠. 따라서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속이 빈 상태인 포배 상태가 되면 자궁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자궁벽에 포배가 달라붙어서 마치 뿌리를 내린 것처럼 태반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착상이라고 하고요. 착상에서부터 임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해서 임신이 되는 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문제로 내용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51쪽 10번입니다. 나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봅시다. 수정란에서 발생 초기에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을 나날이라고 한다. 그렇죠. 1번 맞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수정란은 난하를 하면서 수란관을 따라 자궁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자궁으로 이동을 해서 자궁쯤에 도달했을 때는 포배의 상태가 되어 착상을 하게 되지요. 다음 3번. 딸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시기가 거의 없이 세포 분열이 빠르게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라고 했죠. 3번 맞고요. 다음 볼까요? 4번. 난하를 거듭할수록 세포 수는 늘어나지만 각각 세포 하나당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전체 세포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세포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각각의 세포의 크기는 오히려 작아지겠죠. 따라서 4번이 틀리네요. 4번이 답이고요. 5번도 보도록 할게요. 난하를 거듭하여도 배아의 전체적인 크기는 수정란과 거의 차이가 없다. 맞지요? 그 이유는 착상하기 전까지 이러한 난할이 일어나는데 착상하기 전까지는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지요. 따라서 전체 세포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151쪽 11번입니다.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수정과 임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가.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가 배출된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배란이라고 했지요. 다음 두 번째, 나. 두꺼워진 자궁 내막에 배아가 파묻힌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착상이라고 했고요. 이때부터 임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다를 봅시다. 수정란은 난하를 하면서 자궁을 향하여 이동한다. 이것은 난할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라를 봅시다. 난자가 정자를 만나면 수정이 이루어진다. 이건 수정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렇게 정리하고 아래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1번. 가에서의 난자 배출을 월경이라고 한다. 난자의 배출은 배란이지요. 월경이 아니군요. 1번 틀렸습니다. 근데 이 월경이라고 하는 현상은 그럼 뭔가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정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수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두꺼워졌던 자궁 내벽이 허물어져 내리는 현상이 월경이었죠. 따라서 1번 틀립니다. 월경이 아니라 배란이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나가 일어나야 임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죠. 착상된 다음부터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죠. 2번이 답입니다. 그래도 그 다음 보기 보도록 할게요. 3번. 다에서 일어나는 난할 때문에 수정란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 수정란의 크기는 점점 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각 할구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총 세포의 크기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3번 틀리고요. 4번 봅시다. 라는 수정관에서 일어난다? 수정은 여성의 생식기관과 남성의 생식기관 중 여성의 생식기관, 특히 수정관이 아니라 수란관에서 이루어지지요. 따라서 4번도 틀립니다. 마지막 5번 봅시다. 가에서 라가 일어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일 먼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죠? 난자가 배출돼야겠죠. 가, 여기는 맞네요. 그 다음, 배란된 다음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야 되겠죠. 따라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수정된 다음에 세포 분열을 하죠. 난할이 일어나고요. 마지막 난할을 해서 포배 상태가 되면 자궁벽에 착상하는 현상이 이루어지지요. 이렇게 해서 임신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와 다르군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52쪽 12번입니다.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우리 읽으면서 같이 빈칸을 채워볼까요?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은 체세포 분열을 거듭해서 여러 가지 조직과 기관을 만들고 하나의 새로운 개체로 완성되어 가는데 이러한 과정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바로 발생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쉬운 문제였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재 152쪽 13번입니다. 그림은 수정 후 5에서 7일이 되었을 때 자궁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정된 지 5일에서 7일쯤 되면요. 수정란이 난화를 해서 포배 상태가 되죠. 포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배아 내부에 빈 공간이 있는 그런 상태를 포배 상태라고 했어요. 따라서 여기 그림 중에 A는 포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포배 상태가 된 이 배아는 자궁 내벽에 착상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우리는 임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억. A는 포배이다. 네, A는 포배 상태 맞습니다. 포배 상태가 되어야지 착상할 수 있죠. 기억 맞고요. 다음 볼게요. 니은. 이 현상을 착상이라고 하며 이때부터 임신되었다라고 한다. 그렇죠. 맞는 설명이죠. 니은도 답이 되고요. 그 다음 디귿 봅시다. 이 현상이 일어난 이후에 자궁 내막의 두께는 점점 얇아진다? 우리 자궁 내막의 두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월경이 일어나고 난 다음 자궁벽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리고 월경이 일어날 동안에 난소에서는 난자가 점점점 성숙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배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다시 얇아졌던 자궁 내벽이 두껍게 발달합니다. 그러다가 배란이 일어나게 되면요. 착상을 할 것을 대비해서 자궁벽이 두꺼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착상이 되고 난 이후에도요. 이 배아에게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배아를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궁 내벽은 두꺼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뒷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교재 152쪽 14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생식세포와 수정란의 초기 발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먼저 보도록 할게요. A는 정자, B는 난자네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C가 수정란입니다. 최초의 체세포이죠. 그럼 이 수정란이 7세포 분열을 거듭하면서 2세포배, 4세포배, 그 다음 점점점 세포 분열을 더 많이 해서 세포의 개수가 많아질 텐데요. 그럼 아래의 보기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발생 초기 과정에서요. 1번, A는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고 있다. 정자 속에는 양분이 거의 없습니다. 정자는요, 난자까지 운동을 해서 찾아가야 하는 그런 생식세포이죠. 따라서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난자를 찾아가는데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정자는요, 덩치가 굉장히 작고요. 정자가 필요한 영양분은 정액으로부터 얻지요. 그래서 오히려 정자보다 난자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가 큽니다. 그 이유는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1번은 A가 아니라 오히려 난자인 B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번 봅시다. B와 C는 동일한 양의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 지금 B는 난자고 C는 수정란입니다. 난자 속에는 사람의 난자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염색체 23개 들어있죠. 그리고 정자에도 23개의 염색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정란은요. 총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죠.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그러한 구조를 염색체라고 했어요. 따라서 C의 염색체는 B의 염색체보다 2배 더 많기 때문에 유전물질도 2배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C와 E가 가지고 있는 세포질의 총량은 거의 같다. 이때 세포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을 모두 다 세포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세포 안에서 핵의 크기는 실제로 굉장히 작습니다. 따라서 이때 세포질의 총량은 다른 말로 세포 전체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C와 E를 비교해 볼게요. C는 하나의 세포 수정란이고요. E가 가지고 있는 이 세포질의 총량은 수정란일 때와 4세포배 전체 가지고 있는 세포의 크기가 거의 같죠? 왜? 세포 분열을 하는 동안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만들어진 딸세포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3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맞고요. 그 다음 보기 볼게요.
그 다음 보기 4번. C에서 E로 진행될수록 세포 한 개가 갖는 유전 물질의 양은 감소한다. 지금 C는 수정란이에요. 수정란에서부터 2세포배, 4세포배가 되는 과정은 체세포 분열이죠. 따라서 분열을 계속 거듭하더라도 유전 물질을 복제한 상태에서 분열을 하기 때문에 유전 물질의 양은 같습니다. 각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양은 모두 다 46개이지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감소하지 않습니다. 5번, 2단계의 세포 한 개가 갖는 염색체 수는 체세포의 2배이다. 2단계의 세포 하나는 체세포와 동일한 개수의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교재 152쪽 15번입니다. 그림은 사람 수정란의 초기 발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부터 E가 가진 유전 물질의 총량과 세포질의 총량을 옳게 나타낸 것은 유전 물질 총량, 세포질의 총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 중에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A는 수정란이고요. B는 2세포배아, C는 4세포배아, D는 8세포배아, E는 너무 개수가 많네요. 상실배라고 하겠어요. 그럼 세포 분열이 일어날수록 전체 유전 물질의 양은 2배씩 늘어나죠. 왜? 세포 하나 속에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핵이 2개, 4개, 8개 더 많아졌죠? 따라서 전체 배아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은 2배씩 늘어나는 그런 그래프를 찾아야 하고요. 다음, 세포질의 총량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한 난할이 일어나는 동안 전체 세포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따라서 세포질의 총량은 일정한 그래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보기 볼까요? 보기 3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네요. 유전 물질의 총량은 2배씩 점점 늘어나고요. 세포질의 총량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1번은요, 세포질의 양이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잘못되어 있고요. 또 2번도요, 세포질의 양이 변한다라고 잘못 나와 있습니다. 다음 4번, 5번 볼까요? 4번도요, 세포질의 총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고 잘못되어 있고요. 5번도 세포질의 총량이 점점 감소한다고 잘못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배아 상태의 세포가 자궁벽에 착상을 해서 임신이 된 것까지 살펴봤죠. 이제부터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을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이 된 이후부터는 배아가 엄마로부터, 모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태반이라는 구조인데요. 그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반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인 모체와 아기인 태아 사이에 물질 교환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이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지금 이 안은 자궁입니다. 자궁 안에서요, 배아가 착상한 곳에 태반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수정란을 둘러싸고 있었던 세포막은 양막이라는 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이 양막 안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우리가 양수라고 하는데, 이 양수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완충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 태반에서부터 물질이 교환될 때, 이 태반의 그 물질이 그 아기에게 전달될 때 그 필요한 혈관 다발이 있습니다. 그 혈관 다발을 탯줄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태반에서부터 아기의 배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태반을 더 크게 확대해서 살펴볼게요. 더 크게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어머니의 몸에서부터 나오는 혈액이 이동하는 모체의 동맥과,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어머니의 몸 쪽으로 이동하는 혈액이 지나는 모체의 정맥이 있고요. 또 아기의 몸에서부터 나가는 혈액이 지나는 탯줄의 동맥, 그리고 아기의 몸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지나는 탯줄의 정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모체의 동맥, 모체의 정맥,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태아의 모세혈관이 붙어 있나요?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혈관과 아기의 혈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즉 혈액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기의 혈액형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혈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물질이 이동을 하느냐?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분자들이 스스로 이동하는 현상, 확산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물질이 이동을 하느냐? 엄마의 몸과 아기가 있습니다. 엄마의 몸에 있는 동맥을 따라 영양분과 산소는 태아 쪽으로 확산이 되고요. 그리고 태아의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은요. 태아의 동맥을 따라 모세혈관을 지나 엄마의 정맥 쪽으로 확산되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폐물과 영양분, 산소 이러한 물질들이 태반을 통해서 왔다 갔다 교환을 하면서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태아는 점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이 태아의 발생 과정을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는요. 쑥쑥 자라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임신 5주가 되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수정된 이후에 5주쯤 되면요. 전체 크기는 전체 키가 1mm 정도 되는 아직은 작고 귀여운 상태죠. 근데 이때는요. 심장 박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추신경계가 만들어지고요. 팔과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임신 8주가 되면요. 대부분의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이때의 전체 키는 고작 1, 2cm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고요. 그리고 뇌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정된 후 임신 8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왜 중요하냐? 이 8주 전 단계까지는 세포의 덩어리로 봐요. 즉 배아라고 봅니다. 그런데 임신 8주부터는요.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시기부터를 우리가 아기, 즉 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8주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14주를 보도록 할게요. 14주에는 전체 키가 12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눈, 코, 입 등이 발달하고요. 특히 생식기관이 발달해서 이때부터 성별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 20주가 된 태아는요. 전체 키가 25cm 정도 되고요. 눈썹뿐만 아니라 몸에 솜털이 나고 태아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이 안에 뱃속 공간이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임신한 지 한 30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요. 태아가 굉장히 커져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태아의 활동이 줄어들고 출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태어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 머리가 엄마의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총 임신 기간은요. 수정된 날에서부터 약 266일, 약 38주 정도 엄마 뱃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각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이 만들어지는지 표로 정리하고 볼게요. 지금 여기에 수정이 되어서부터 태어나기 전까지 발생 과정을 도표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발생 과정을 보면요.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기관이 중추신경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만들어져서 가장 늦게까지 발달을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장과 등등등등의 기관이 만들어지고요. 제일 늦게 만들어지는 것은 외부 생식기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때 제일 중요한 8주가 되었을 때 볼게요. 8주 때는요. 대부분의 기관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 전까지 중추신경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임신을 했을 때 이 기간, 임신 초기에는요. 음주와 흡연은 반드시 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기관들이 발달하는 시기니까요. 뿐만 아니라 약물을 이용해야 할 때는 신중하게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만들어진 이러한 태아가 몸 밖으로 나오는 현상, 출산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출산이라고 하는데요. 엄마의 자궁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주기적으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기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점점 질 쪽으로 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 자궁의 입구를 자궁경부라고 해요. 이 자궁경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리게 되면 아기의 머리가 뒤통수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질을 통해 빠져나오고요. 머리가 다 나온 이후부터는 몸을 뱅그르르 돌려서 어깨와 몸
몸통이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탯줄과 함께 태반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저도 이러한 과정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임신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부가 아이를 이미 낳았던지 또는 아이를 낳는 기간을 미루고 싶을 때에는 임신을 피하고 싶겠죠. 그러한 예방 조치를 우리는 피임이라고 합니다. 피임의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란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여성이 먹는 피임약을 이용을 합니다. 이것을 매일 주기적으로 먹게 되면요, 배란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요, 이미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둘이 만나지 못하도록 수정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남성의 몸에 들어있는 수정관을 끊어서 묶는다든지 또는 여성의 몸속에 들어있는 난관을 끊어서 묶는 이런 영구적인 피임 방법도 있고요. 또는 성기에 콘돔을 씌워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 자연주기법이라고 해서 배란 앞 그리고 배란 뒤에 며칠 동안 성관계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피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방법 볼게요. 정자와 난자가 이미 만났더라도 착상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부인과 의사가 시술을 하는 건데요. 루프라고 하는 자궁 내 장치를 넣어서 착상을 막습니다. 근데 이러한 피임을 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부부가 서로 충분한 상의를 하고요. 의사의 상담을 거쳐서 각 체질에 맞는 피임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피임을 해야겠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17번입니다. 그림은 모체의 자궁 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 중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바로 양수죠. 그럼 양수를 찾아봅시다. A는 태반이지요. B는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탯줄입니다. C는 자궁이고요. D가 바로 양수가 되겠군요. 다음 E는요, 양막입니다. 따라서 답은 D,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18번입니다. 그림은 태반의 구조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선 이 그림 먼저 볼게요. A는 지금 태아와 연결되어 있는 혈관의 다발입니다. 이것을 탯줄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탯줄 중에서 탯줄 속에 들어있는 혈관 중에서 태아에서부터 나가는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요 혈관은요, 태아에서부터 나가는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 동맥이고요. 다음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은 태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지나는 정맥이라는 혈관입니다. 그럼 아래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탯줄이다. 네, 맞습니다. 기억 답이고요. 그 다음 니은, 기역 방향으로 흐르는 혈액에는 태아의 몸에서 생긴 노폐물이 포함되어 있다. 기역은요, 태아의 몸에서부터 엄마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혈액들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태아의 몸속에는 엄마의 몸속보다 노폐물이 훨씬 더 많지요.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니은도 답이고요. D급 볼게요. 니은 방향으로 흐르는 혈액은 탯줄 동맥을 통해 태아 쪽으로 이동한다. 지금 니은 방향은요, 모체에서부터 태아 쪽으로 이동하는 혈액이 흐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맥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D급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9번입니다. 그림은 수정 후 사람의 발생 과정을 시간 순서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바로 보기를 보면서 문제 풀게요. 첫 번째, 가시기에는 눈, 코, 입이 발달하고 성별을 구분할 수 있다. 성별을 구별할 수 있는 건요, 임신 14주쯤 되어서야 가능한 일이죠. 왜? 외부 생殖기가 가장 늦게 발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1번 틀립니다. 가시기가 아니라 다시기는 되어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다음 2번, 가에서 다시기는 배아, 라시기는 태아라고 한다. 태아가 아닌 때와 태아인 때를 구별하는 기준은 임신 8주이죠.
따라서 임신 8주 이전인 가상태를 배아, 그 뒤에 나다라는 태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나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기관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태아라고 합니다. 3번이 맞고요. 그 다음 볼게요. 4번. 다시기에 심장박동이 시작되고 중추신경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다시기가 아니라 가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4번도 틀리고요. 5번 볼게요. 라 시기에는 폐로 숨을 쉬며 자궁안이 좁아 활발히 움직이지 못한다. 라 시기는 폐로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 폐로 숨을 쉴까요? 바로 태어난 이후부터 폐로 숨을 쉬죠. 뿐만 아니라 이 라떼는요, 이 안에 들어있는 태아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것에 비해 뱃속의 공간은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태동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발생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발달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 A에서 C 중 착상이 일어나는 시기는 B이다. 착상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임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B가 아니라 첫 번째 시기인 A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네요. 2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임신부가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C 시기보다 B 시기에 기형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B 시기를 보면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모두 다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추신경계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시기이죠. 따라서 C 시기보다는 B 시기 때 훨씬 더 약물에 의해서 기형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겠죠. 2번 맞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수정 후 8주가 지나면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된다. 지금 임신 8주가 되면요, 대부분의 기관이 완성되지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배아라고 부르지 않고 태아라고 부릅니다. 3번 맞고요. 다음 4번. 가장 먼저 형성되기 시작한 기관은 중추신경계이다. 그림을 보면 중추신경계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했군요. 그래서 4번 맞고요. 다음 5번 볼게요. 발생 과정에서 각 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와 완성되는 시기는 다르다. 지금 이 표를 보면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각 기관별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완성될 때까지의 시기는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2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출산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보기 보도록 할게요. 1번. 태아는 질을 통해 모체의 몸 밖으로 나온다. 그렇죠. 태아가 나오는 길이 질입니다. 맞고요. 2번. 출산할 때가 되면 자궁이 규칙적으로 수축하는 현상인 진통이 일어난다. 그렇죠. 2번 맞고요. 3번 볼게요. 모체의 자궁경부가 열리면서 태아의 머리가 모체 밖으로 나온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머리 먼저 나옵니다. 3번 맞고요. 다음 4번.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온 후에 태반과 탯줄이 모체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렇죠. 이때를 후산기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5번 볼게요. 출산할 때가 되면 자궁 속의 양수는 모체의 방광으로 이동했다가 오줌과 함께 몸 밖으로 내보내진다. 여성의 생식기관에서는요, 오줌이 나오는 통로와 그리고 아기가 나오는 통로가 서로 다릅니다. 남자의 생식기관과는 다르죠. 따라서 5번 틀립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발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4단원 생식과 발생을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문제를 풀어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